요즘 PB센터를 찾는 자산가분들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지.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도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 경험이 적거나 본인의 생업에 바쁜 우리 일반 투자자에게 자산 관리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썰웅 김순신입니다. 금융대첩 시즌1의 마지막 편 12화는 주식세무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하라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잡고 자산은 더 크게 불려드는 것이 썰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한아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WM 스타자문단 한아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KB증권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KB증권 텍스솔루션부에서 고객의 세무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나 엔비디아 여러 미국 주식들이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슬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대첩 초반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뤘을 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국내 주식보다는 주가에 작용하는 외부 요인이 적고 수급도 사실은 원활하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주식 경우에는 주식의 상한가나 하한가 제한도 없는 게 국내 주식보다는 단기간에 유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나도 이걸 어떻게 다시 들어오느냐,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세금인데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이지만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 고려하셔야 할 점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절세 비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 비법을 알아보려면 일단 해외 주식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세를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해외 주식 기준이 뭔가요? 거래소인가요? 해외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발행을 하든 내국 법인이 발행을 하든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 그 주식은 해외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넷플릭스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사서 만약에 수익을 봤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해외 양도소득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국내에 이런 종합소득하고는 별개로 이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과 이 해외 주식의 손익을 모두 통산해서 그 과세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 것과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으면 이걸 모두 다 통산해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차감할 거고요. 그리고 그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환율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네, 환율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고객님들이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라고 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환차익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산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러니까 매수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원화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제가 매도한 그 시점,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을 해서 원화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액은 제가 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또 원화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 과정에서 이제 실제 환전이 있든 없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일정 부분 환차익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납부할 네네. 세금이. 그러면은 별도로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50만 원이 되지 않아서 납부할 세금만 없다면 신고를 안 하셔도 불이익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 소명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만 생각하면 되나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양도세 말고 또 다른 세금까지 좀 고려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플로우를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만약에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서 주식을 취득하게 될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증여세를 납부 의무가 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를 한다면 결국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보유하는 이 배당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로 15.4%를 원천징수 된다라고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이자와 배당 같은 이런 금융소득이 다 합쳤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 복잡한 해외 주식 세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럼 과연 언제쯤 저희는 신고해야 되나요? 이 방법 좀 알려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해외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때 이제 1년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까지도 모두 통산을 해서 이제 다음에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한번 넣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당 종목이 중소기업이라면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1%의 세율을 적용할 거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로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복잡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결국에는 알고 싶은 거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금 어떻게 줄이냐. 네. 그럼 비결 좀 알려주시면 몇 개 좀 풀어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상 이 손익통산은 동일한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손실이 다음 해로 2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25년부터 혹시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도입이 된다면 이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 동안 2월 가능해지니까 그때는 2월 공제를 쓰실 수 있겠지만 현재는 2월 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일한 해에 발생한 여기 과세되는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까지도 한계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은 이제 대주주가 거래했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장외 거래한 주식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손익이 있다면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장내에서 거래하시면서 대주주가 아니신 분들이실 테니까 대부분은 이 손실 상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 되시는 거죠. 이건 저같이 대주주도 아니고 장외 거래도 안 하고 그런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난 종목이 있고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세를 하려면.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익이 났다면 이미 이익이 난 상황이라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중에 요거는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주식이 있다면 거기에 손실을 이제 실현을 시켜서 그 손익을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세법상 양도와 취득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결제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해에
해에 발생을 해야지만 상계가 가능하니까 제가 손실 주식을 처분할 때도 올해 안에 결제가 떨어지게끔 주문을 해주셔야지 체결만 된다라고 해서 상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날짜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ETF로 많이 투자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투자 ETF 여기도 좀 세금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뭐 미국 장기채나 뭐 반도체주, 배당주 같은 이런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이제 분산 투자로 ETF 활용도가 요즘은 굉장히 큰데요. 이제 대신 요거를 투자하실 때도 해외 주식처럼 저희가 세금을 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제 주의는 해주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가 있고요.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가 있어요. 그럼 먼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보면 여기는 이제 15.4%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미국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15%의 세율로 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지만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럼 ETF에 대한 절세 방안은 또 없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절세 방안이 없다면 네. 저를 여기까지 부르지 않으셨을 테니까 하나 풀어놓고 가시죠. 네, 이제 두 가지를 약간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계좌는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이제 연금 계좌든 이런 방식을 투자할 수는 있는데 대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계좌들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는 못하고요.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연금 계좌에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제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 5.5에서 3.3%의 이제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첫째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간 과세 대상인 소득을 제가 1,200만 원 이상 수령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법이 바뀐 게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할지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는 16.5%로 분리과세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절세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ISA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만 유지를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기본적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줄 거고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종합과세와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또 여기서 이제 절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제가 막 자산가여가지고 막 몇 억씩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애초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시는 거죠.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세금 이것만은 기억해라.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쭉 뭐 양도소득세니 배당소득세니 종합과세니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모든 세금에 있어서 기본을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과연 이 소득이 노출이 되겠어? 안 되니까 좀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신고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 외에도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20%가 추가로 붙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일별 0.022%의 세금이 붙어요. 제대로 신고 납부만 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하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해외 주식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하시길 바라며 세금까지 고려한 진정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영상 촬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이제 양도소득세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주식을 조금 더 투자를 간편하고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마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KB증권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오늘도 한아름 위원님과 함께 해외 주식 절세 비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금융대첩입니다. 더 새롭게 정비하고 준비해서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남들에게 물어보기는 어려웠던 금융경제 고민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순신의 금융대첩에 댓글창은 늘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